네,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는 먼저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김민섭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도움 말씀 주실 김민섭 원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김민섭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 제가 치아에 대한 주제를 다루니까 치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는데 사랑니를 제외한 성인의 치아 개수 28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28개의 치아를 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다행일 텐데 30대부터 70대 사이에 한국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니까 10개 이상의 치아를 잃거나 뽑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안타깝긴 하지만은 사실이고요.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치아를 잃게 되는데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김민섭 원장님과 함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치아를 상실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같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먼저 젊은 분들의 경우는 심각한 충치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외상에 의해서 치아를 많이 상실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0대, 40대 정도 연령이 되시면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에서 2차적으로 충치가 발생하여 심한 충치는 이제 뿌리 쪽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에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미 치아를 안타깝게도 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시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반면에 보시면 고령층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많이 빼시게 되는데요. 네. 잇몸병이라는 이런 치주 질환을 말하는 건데 잇몸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잇몸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뼈에 네. 염증이 생겨 그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치주 질환이 생기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통증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과를 내원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치아 뿌리 쪽까지 치조골이 흡수가 되어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시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치아가 빠진 채로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가 소실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자연 치아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치과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가지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해서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거는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빠진 치아 개수가 많은 경우에 전체 틀니나 부분 틀니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임플란트나 브릿지 또 틀니까지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각각의 시술 방법과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일단 가운데에 있는 브릿지부터 한번 설명드려보겠는데요. 브릿지는 일단 양쪽 옆에 치아를 깎아서 거는 치료 방법으로 원래 건강한 자연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장점으로는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틀니는 빠진 치아 개수가 많거나 전체적으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틀니의 장점은 치료 기간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짧을 수 있고 또 치료 비용이 좀 저렴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틀니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틀니는 쓰면 쓸수록 안쪽에 있는 잇몸뼈가 점진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비해서 사용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빠진 부위에 잇몸뼈에 뿌리를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임플란트는
장점이라고 설명드리면 일단 인접치아에 손상이 없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두 번째로 틀니와 비교했을 때도 잇몸뼈를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 치료의 단점은 치료 비용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예. 네. 또 치료 기간이 틀니나 브릿지에 비해서는 조금 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인접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과 의사들이 뭐 브릿지라든가 틀니보다는 이 임플란트를 많이 권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원장님 공통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더 나은 것 같다,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에도 이 장단점을 세 가지를 각각 비교해봤을 때 임플란트가 좀 더 좋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두 분의 원장님 추천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임플란트의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네,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구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를 이제 빼야 되거나 상실된 치아 자리에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으로 빠진 치아 잇몸뼈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재질의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임플란트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자연 치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 치아는 임플란트와 비교해서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고요. 예. 치아를 저작하는 부분인 치아 머리 부분인 치관과 치아 뿌리 부분인 치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임플란트를 보시면 임플란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작 기능을 하는 건 임플란트에서 치과 보철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잇몸뼈 안에 지지되는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치근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인공 치근과 치과 보철물을 연결하는 지대주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이 임플란트 구조가 자연 치아하고 참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치과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치과용 엑스레이가 필요하고요. 치과용 엑스레이는 정면에서 보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가 있고 또 3차원적으로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치과용 CT라는 엑스레이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치료 계획이 작성이 되면 환자분과 상담을 통하여 실제로 언제 수술할지 수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실제로 식립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에는 이렇게 잇몸뼈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가 뼈랑 완전히 붙고 나서 저희가 이제 치과 보철물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잇몸 밖으로 보이는 부분을 노출시키는 작업이 2차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2차 수술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치과 보철물을 장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이러한 시술 과정을 거치는군요. 네, 저도 처음 그렇습니다. 알게 된 네,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케이스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임플란트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같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빠진 부위가 지금 임플란트 하기 전 사진이고요. 빠진 부위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니 쪽 임플란트의 경우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바로 인공 치아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시술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보철물까지 최종 완료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고령층에서 좀 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사례인데요. 그러네요.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하나의 치아만 상실한 분보다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따라서 치료 계획도 좀 복잡해지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렇죠. 네, 사진을 보시면 앞니도 빠져 계시고 어금니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의 기둥 역할을 하는 어금니부터 보통 치료를 먼저 하고요. 네. 어금니 보철물이 완료가 된 후 앞니 보철물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사진으로 보니까요. 지금 임플란트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환자분들이 일단 걱정이 많으신데요. 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얼마나 아픈지. 저도 그럴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치료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예. 또 치료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용과 부작용 또 기간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나 아픈가요? 이거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치과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통증 때문인데 네, 그렇죠. 임플란트 수술 많이 아픈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통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일단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면은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우리가 잇몸과 잇몸뼈에 시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가 아픈 이유는 치아 안에는 다수의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치과 통증이 있는 건데요. 반면에 임플란트를 할 때에는 잇몸과 잇몸뼈에 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많이 아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다음날 환자분들에게 여쭤보면은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막연한 공포감으로 치료를 미루시는 것보다는 네.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 치과 치료는 한 번 내원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쁜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 하는 그 치료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말씀드려보면 통상적인 임플란트 네. 치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어금니 쪽 임플란트를 보면은 위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좀 더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는 같은 환자에서도 잇몸뼈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래는 조금 더 단단한 치밀골로 이루어져 있고 위쪽 치아는 좀 더 성긴 해면골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술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통증과 시술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도 이 환자분들한테 종종 그 듣는 질문인데요. 네. 시중에 이게 유통되고 있는 임플란트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국산이라든가 외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국산과 외산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개발된 것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의 서양 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먼저 임플란트 회사들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 기간이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보다는 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도 2000년대 이후로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그 우수성을 해외에도 입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임플란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산과 외산의 성공률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하지만 외국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될 점 같습니다. 예. 저는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의 사용 기간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를 국산이든 외산이든 선택을 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최소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인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자, 이제 100세 시대는 뭐 거뜬한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은 네. 옛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때문에 이 노년기 치아 건강 더더욱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꼭 노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시술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젊은 층일수록 치아를 오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유지 기간이 참 중요할 텐데요. 임플란트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임플란트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인데요. 임플란트의 사용 기간은 자연치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연치아도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관리를 못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하시고 치아를 상실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관리를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치아를 쓸 수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플란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임플란트 사용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네. 얘기 나눠볼까요? 역시 이게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기간은 네. 정기적으로 잘 내원을 하셔야지만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임플란트를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주로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수술이요. 네.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치료 방법도 100% 완벽한 것은 없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가끔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임플란트는 성공률이 90% 이상인 시술인데요.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염증 때문입니다. 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고 그 주변으로 잇몸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정말 높은 편이지만 이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충치나 잇몸병을 유발해서 주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은 사례들, 실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임플란트 재수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같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진행되어 까맣게 뼈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뼈가 내려간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도 이미 효과가 없는 경우라서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먼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제거하고 나서 잇몸뼈가 아무는 기간을 한두 달 정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이 보시면 이것은 임플란트 재수술을 완료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본인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빨리만 알아차린다면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재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을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칫솔질을 하실 때 주변에서 출혈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피가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출혈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치과에 한번 찾아서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어떤 냄새가 계속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임플란트가 자주 흔들려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 또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한 가지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평상시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임플란트 관리하는 여러 가지 첨단 칫솔이라든지 치간 칫솔 이런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첨단 칫솔과 치간 칫솔이요. 사실 저는 첨단 칫솔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첨단 칫솔이라는 예. 것은 칫솔이랑 비슷한 기구기는 한데 예. 칫솔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뾰족하게 생긴 끝부분에 칫솔이 달려있는 그런 구조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병원에 가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게 될까요? 네, 치과마다 갖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일단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한 네. 상태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긴 부위 스케일링하게 되면은 네. 주변에 있는 세균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예. 또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항생제 등으로 소독을 해서 또 세균 숫자를 줄이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잇몸뼈가 내려갔을 경우에 치료 방법이 치과에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받은 치과 의사분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임플란트 주위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번 임플란트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떤 뭐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빠진 지 좀 장기간 되다 보면 아무래도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치아를 빠진 채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치아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싶어도 시술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이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네. 예, 전체적인 사진인데요. 아래쪽에 양쪽에 치아를 발치를 하셔서 치아가 없으신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셔서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시술하시더라도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치료가 미니 스크류를 이용한 부분 교정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아들이 쓰러진 경우에 먼저 옆에 있는 치아들에 교정 장치를 붙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미니 스크류를 심어서 저희가 빠진 공간을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공간에는 수술 계획을 세워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임플란트 수술이 완료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치료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교정 장치를 제거하면은 치료가 끝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생기는 모든 궁금증